오늘 강의는 그 네로 베이스 BJT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한데요. PN 접합에서 뭐 N형 쪽이건 P형 쪽이건 어, 한쪽을 굉장히 좁게 설계했다.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보다 좁은 수준으로 짧은 수준으로 어, 쿼자이 뉴트럴 영역을 설계한 다이오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걸 어,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 핵심 사안은 x에 대한 선형 함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네로가 아니라 롱 베이스였을 때는 이게 엑스포넨셜의 x 프라임 텀이 나왔었는데 지금 네로우로 들어오면서 지수 함수가 리니어 함수로 바뀌었고 그 결과물이 아 QNR 네로우한 과제 뉴트럴 영역 내에 흐르는 디퓨전 커런트는 일정하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요 부분에서 알 수, 요게 또 이런 1차 함수니까요. 1차 함수니까 한 번 미분하면 상수가 나오니까 요게 일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유도했던 거를 한번 미분한 것만 그냥 식으로 쭉 전개한 겁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나 그냥 미분 한 번 한 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이오드 이퀘이션 풀 때 스텝 2였고요. 마지막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스텝 3입니다. 즉 쿼자이 뉴트럴 디플리션 영역의 엣지에서 여기죠. 엣지 보이죠? 원래 xn 이꼴 x가 xn인 지점이죠. x 프라임 축으로 바꿨고 여기에서 저는 전류값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단면적을 곱해서 커런트 덴시티 대신 커런트를 구한 거고 뭐 x 프라임 자리에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자리에 0을 대입을 해서 하면 여기가 0이니까 하이퍼 사인분의 하이퍼 코사인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롱 베이스로 공부했을 때는 이 부분이 1이었었죠. 1에 수렴을 했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요 앞으로 당겨서요.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사인까지 넣어서 요 앞부분에 있는 걸 I, 원래는 뭐 IS라 쓰기도 하고 I not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세츄레이션 커런트죠. 근데 요게 이제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사인이 들어가서 요걸 대시를 붙여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라고 표시한 게 답니다. 여기 있네요. 네. 그럼 바뀐 게 전부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수식 그대로입니다. 뒤에 뭔가 하나 추가됐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수학적으로 뭐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조금만 쳐다보면 큰 맥락,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풀어나가는 맥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런 부분, 수학적인 부분입니다.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을 어떻게 좀 편하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인데 이게 이제 미적분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저는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 사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x라고 이렇게 다 바꾸면 네, x를 굉장히 작게 하면 하이퍼사인에 x 넣으면 그냥 x에 수렴한다라는 거고 하이퍼코사인도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미적분학 책에 나옵니다. 이 사실을 활용을 하면 우리 지금 다이오드 이퀘이션에서 하이퍼코사인, 하이퍼사인 들어있는 이 부분 있죠. 요 항에서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네로우 베이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거의 0으로 수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이퍼코사인은 1 플러스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요 괄호 안에 있는 거에 전체 제곱 넣어서 나온 겁니다. 하이퍼사인은 그대로 튀어나오면 되고. 이렇게 해서 쳐다봤더니 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저기 요 안에 있는 얘를 0으로 수렴하니까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수렴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걔를 그냥 I not prime에 다시 잡아놓고 식을 좀 이렇게 날려버리면 여기서 유의미한 게 디퓨전 랭스에 더 이상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의존하지 않는 상황에 갑니다. 즉 물리적인 네로 베이스의 거리와 도핑의 양과 그다음에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뭐 단위 전하량은 상수고 이건 단면적 내가 설계하면 되고 디퓨전 상수값은 도핑 농도에 의해서 사실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거니 결국은 물리적으로 소자 설계할 때 길이를 얼마나 베이스를 잡을 거냐, 도핑을 얼마 할 거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더 이상 이런 디퓨전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로 베이스를 가지는 또 뭐 이게 사실은 BJT에서 나온 용어인데 PN 다이오드만 놓고 보면 P에서 N이고 전류의 이 방향을 따져보면
공필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요 거리를 지금 굉장히 좁게 만드는데 좁다라는 표현은 원래 뭔가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요 폭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전자다라고 하면 전자가 지나가는 뭐 이게 자동차다라고 하면 이게 1차선, 2차선, 3차선이잖아요. 이게 폭이에요, 폭. 원래 이게 문해력하고 관계되는 건데 폭이라고 하는 컨셉은 넓거나 와이드하거나 내로우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나 전자가 지나가는 요 거리는 길거나 짧죠. 그래서 이런 랭스의 개념, 길이가 뭐 크다 작다의 컨셉을 보면 정확한 한국어 단어는 길다 짧다이고 기니까 롱, 짧으면 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로우하고 쇼트는 컨셉적으로 다른 얘기인데 이 PN 다이오드를 뒤에 나오는 BJT하고 연관을 좀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섞다 보니 네로우와 쇼트를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숏 베이스, 네로우 베이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일단은 쓰도록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N타입, P타입의 WN, WP 얘는 뭡니까? 근데 이제 P형, N형을 원래 물리적으로 붙이면 요만큼의 폭을 가지잖아요. 요걸 WN, WP라고 쓴 거고요. 거기서 이제 디플리션 영역만큼 덜어낸 걸 프라임을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숏 베이스니까 디퓨전 랭스보다 실제 물리적인 거, 이게 이제 QNR 영역입니다. 퍼자인 뉴트럴 영역, P 사이드, N 사이드, 그게 실제 디퓨전 랭스보다 월등히 작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한 거고, 요런 수식들을 아까 앞에서 갖고 온 거에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이오드 이퀘이션 쓰고 나면 이게 유의미한 게 롱베이스일 때, 그러니까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풀 때는 이게 LN이었고 LP였어요. 근데 숏베이스로 바뀌니까 LN 자리에 그냥 물리적인 폭거리, 다만 디퓨전 랭스만큼, 아니 저 공핍층만큼 덜어낸 QNR 영역의 길이를 넣으면 되는구나. 그럼 컨셉적으로 이래요. P와 N이 있는데 여기에 볼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공핍층 넘어서. 그럼 얘가 이렇게 갈 때, 롱베이스일 때는 얘의 디퓨전 랭스가 중요했고, 이 N형 반도체를 매우 좁게 해서 이렇게 좁게 설계해버리면, 얘가 이동해가는 요 거리 WN 프라임을 디퓨전 랭스 대신 쓰면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인젝션 다음에 이동해 가는 거리의 컨셉으로 롱 베이스일 때는 디퓨전 랭스, 숏 베이스일 때는 진짜 물리적인 QNR 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식을 빠르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식을 못 외우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시팅 시트에다가 식 써서 시험에 활용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는 적어도 반도체에 뜻이 있고 반도체를 사랑하고 이걸로 밥 먹고 살 학생이라면 이 식을 집에 가서 한 100번 정도 흰 종이에 써보세요. 그러면 손이 먼저 기억할 겁니다. 그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 정도 노력하고도 안 외워지면 하이닉스 본사가 있은 2000, 네, 2000번 써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안 외워지면 손톱이 빠질 때까지 쓰세요. 나는 학부 시절에 진짜 이렇게 해서 손톱 빠진 적 있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해서도 안 되면 반도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하면 아마 손톱 빠지기 전에 다 외울 겁니다. 네. 적당히 노력해보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죽고 자 덤비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저기 6.2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네.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강의 노트로 가서 요걸 봅시다. 그 다음 다룰 얘기는 PN 다이오드의 이번에는 챕터 7, 8로 넘어가서 다룰 얘기인데 챕터 5에서 다루었던 거는 일렉트로스태틱스예요. 그러니까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 무슨 일이 PN 다이오드에 일어나느냐를 학습했었고 챕터 6에 와서는 DC 특성을 공부했었어요. 뭐 가장 핵심적인 건 전류전압 관계였죠. 다이오드 이퀘이션이었고 네로 베이스까지 살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AC 특성입니다. 교류 신호가 이 전자 부품에 들어왔을 때 부품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 신호들인 이런 저기 클락 신호가 온다라는 건 어브럽트하게 X축이 타임이고요. Y축이 볼티지 전압이라고 하면 이게 클락 신호가 온다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 나중에 수학적으로 이게 프리의 급수를 이용하면 이런 신호는
sin 2파이 FIT라고 해서 i를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모든 주파수, 이렇게 주파수 하나로 정연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사인파도 있고 굉장히 짧은 사인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인파들을 무한개만큼 더하면 어떤 식으로건 이런 정연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나중에 시노미 시스템 수업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정도만 급수에 대해서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호, 예를 들어 이렇게 시간이 있고 이 전압인데 뭐 이게 노이즈지 뭐예요? 근데 이건 역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사인 2파이 f의 it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저기 결과물 위에 이 전기전자공학 특히 통신, 무선 통신과 그 통신을 서포트하는 통신 칩들, 메모리 반도체 칩들, 디지털 칩들이 다 구현이 된 겁니다. 자, 어쨌건 너무 큰 얘기는 하지 말고 챕터 7에서는 요 AC 특성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우리는 전압 VA라고 어플라이드 볼티지 하면 내가 대문자로 쓰고 또 철자도 대문자로 썼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DC 전압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위에 그림을 잠깐 보면 DC 전압에 이렇게 AC 신호를 넣어서 PN 다이오드의 전압을 끝과 끝 사이에 인가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PN 다이오드는 어떻게 전류를 흘릴 건가를 챕터 7에서 살필 거고요. 챕터 8에서는 이런 디지털 신호가 왔을 때, 클락 시그널이 왔을 때, 이 보면 어떤 특정 시간에 갑자기 전압이 인가됐다가 또 특정 시간에 갑자기 전압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껐다 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온과 오프 동작을 할 때 다이오드는 어떤 일들을 또 수행하는지 그 특성을 살펴볼 겁니다. 그 주요 내용은 챕터 8에 나옵니다. 먼저 7로 가봅시다. 이 AC 신호라고 하는 건요. 단어가 이상하게 좀 세게 AC 이러면 약간 나쁜 말이 되긴 한데 alternating current입니다. 뭔가 이게 바뀌는 겁니다. 누구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뭔가 전압이 바뀌는 건데요. 보통 AC 신호는 DC 신호에 실어서 보냅니다. 마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마이크도요. 파워를 켜잖아요. 그건 DC 신호예요. 그런 다음에 내 목소리는 AC 신호예요. 근데 이 마이크의 기능은 뭔가 내 목소리를 키워주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이 보이스는 시간에 따라 내가 말하는 게 말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이 마이크는 내 목소리를 키워서 뭔가 하는 펑션을 가진 전자부품이죠. 여기 이제 PN 다이오드는 과연 AC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기전자공학에서 또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AC 신호를 쳐다본다는 건 항상 DC를 대동해서 같이 데리고 다닌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DC 전압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어스를 걸어준 상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켜놓고 내 말을 넣어야 마이크의 원래 기능이 구현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날로그 회로들을 쳐다보면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준 다음에 입력 신호에서 뭔가 신호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이런 컨셉을 꼭 머릿속에 넣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스몰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AC 신호, 이것도 스몰이에요. 라지를 안 하고. 보통 이 DC 바이어스 걸어주고 입력되는 거는 보통 요 VA 전압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진폭을 가지기에 사람들이 스몰 시그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빗댄 게 마이크입니다. 내 목소리는 작지만 출력단에서는 매우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스몰, 작다. 이렇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호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잠깐 그린 대로 막 내 목소리는 시간에 따라 오늘 1시간 강의하는 동안 목소리 커졌다 줄어들었다 뭐 말이 없을 때도 있고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신호는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 단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 이게 오메가인데 2파이 곱하기 주파수 F입니다. 주파수는 1 나누기 초 단위로 헤르츠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2파이 FT 에 이렇게 사인파로 쓸 거고 진폭은 V 낫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신호를 한번 그려보면 타임축이 여기 전압이면 여기가 이제 VA입니다. 내가 인간 DC 전압이고 요 위에 요 크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AC 신호가 실립니다. 요때 요 진폭이 V 낫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사인의 앞에 곱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끝까지 한 주기가 네, 그 주기 P가 될 거고 요거가 저기
프리퀀시의 역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신호가 이제 PN 다이오드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 이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의 그 이제 AC 신호를 스몰 시그널이라고 부르니까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다이오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 결국은 요런 등가의 회로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회로 설계도에서는 다이오드는 이렇게 투 터미널 디바이스 노드 1에서 노드 2까지 이게 PN 다이오드잖아요. 요 놈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회로 부품으로 뭔가 여기다가 넣어보자라는 겁니다. 똑같이 1번, 2번인데 요 박스 안에 RLC라고 하는 패시브 엘리먼트로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이 소문자로 쓴 건 다 AC 신호예요. AC 교류 전압에 대해서 교류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가겠죠. 여기가 1번, 2번이고 여기 내가 표현한 1번, 2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살피는데 일단은 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 하면 빠져나오겠죠. 페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길이 들어간 만큼 나올 겁니다. 나오는 전류가 얼마일까? 걔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을까?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성분을 찾아내면 될 텐데요. 먼저 요걸 정리합시다.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인데 스몰 시그널 리지스턴스 역수 개념은 이렇게 되겠죠. 컨덕턴스는 G라 쓰고 뒤집은 값은 R이라 쓴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AC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인가한 바이어스 전압에 이런 겁니다. 전자회로 책에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는데 이걸 내가 인가한 전압이 보통 V하고 대문자를 쓰는데 이게 얘는 소문자고요. 얘는 대문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두 개가 섞인 겁니다. 이거 대문자? 대문자입니다. DC예요, DC. 요만큼이 DC 전압이고 거기에 소문자? 소문자입니다. 요 둘 다 소문자, 소문자예요. 요거는 AC 신호가 들어오는 건데요. 그 둘을 합쳐서 가니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IV니까요. 요렇게 되는 건 이 Y축이 대문자일 때겠죠? 근데 AC 신호라는 거는 특정 바이어스 전압, 요 대문자인데 요거 아까 앞에서 그 슬라이드에 얘입니다. 얘 특정 전압 아까 얘기했죠. DC를 걸어주고 마이크로 따지면 파워를 주고 예, 요만큼의 IDC라고 합시다. 요만큼을 흘리는 상황에서 요 DC 전압보다 조금 높거나 조금 낮거나 그게 요 VA, 스몰 VA입니다.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진폭을 V 낫이라고 봤죠?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이만큼이 V 낫 반대쪽도 V 낫에서 이 부분은 VA에서 V 낫만큼 올라온 거고 얘는 VA에서 V 낫만큼 빠진 걸 겁니다. 이렇게 해서 DC 전압 위에서 전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 커브 자체가 엑스포넨셜 커브라서 이 진폭 V 낫이 조금만 벌어지더라도 이 전류의 변화는 상당할 겁니다. 요런 상황을 머릿속에 넣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결국 스몰 시그널을 넣었을 때 다이오드가 반응하는 거는 일단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니까 DC 전압에 대해서 DC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 컨셉이니까 요게 AC 신호에 대한 컨덕턴스 컨셉이다. 뒤집으면 리지스턴스 컨셉이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챕터 6에서 배운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떠올리면 됩니다. DC 전압이니까 다 DC 전압에 DC 전류를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KT 오버 Q 빼기 1, 요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가지고 여기 미분에다 넣습니다. VA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미분 때리면 여기 있는 K 1 나누기 KT 오버 Q가 앞으로 쭉 튀어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미분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워낙 포워드 바이어스를 보통 인가해서 증폭을 하기 때문에 리버스 바이어스 때 흐르는 빼기 1은 덜어내고 식을 쓰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미분을 하면 요 Q하고 나누기 KT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I 나또 상수니까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온 거 한번 봅시다. I나 튀어나왔고 Q 나누기 KT도 튀어나오고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렇게 쓰고 봤더니 요만큼만 동그라미 쳐보면 이게 결국 DC 상황에서 포워드 바이어스 때 흐르는 전류니까 IDC라고 쓰면 아까 제가 이 그래프 괜히 지웠네. 인간 전압의
그 IDC라고 했잖아요. 네, 고전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AC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PN 접합 다이오드의 컨덕턴스,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 값은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DC 전압 얼마 주면 다이오드 방정식에 값 넣어서 전류값 DC 전류값 얻을 거고 걔를 KTO 볼티지 이게 이제 더멀 볼티지라고 하죠. 네, 그 300 켈빈에서 26밀리볼트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결국은 분자는 암페어고 분모는 단위가 볼트니까 네, 컨덕턴스 G맨스의 컨덕턴스 값을 가지는 물리량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DC 어떤 식으로건 스몰 시그널이 PN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VA와 스몰 VA를 같이 인가하니까 전류도 DC IDC와 스몰 교류 신호 I가 스몰 I가 흐를 텐데 요 놈이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IDC에 대한 이 커런트 패스를 그려줘야 될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컨덕턴스를 구했으니 뒤집으면 시멘스가 나올 겁니다. 얘는 지금 패러럴하게 요 두 개, 1번, 2번 두 노드에 패러럴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뭐 저항으로 표현하고 대신에 아마 이런 거, 그리고 전류 입장에서는 이걸 컨덕턴스로 하면 계산하기 편하죠. 뭐 그런 관점에서 G와 R을 혼용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B를 구했고요. 여기 커런트 저기 서킷 엘리먼트 구했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바이어스를 걸어줬으니까 얻어지는 회로 성분인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C 전류는 이 결국은 T에 대한 함수잖아요. 시간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전류값이 변한다는 거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전자와 홀이 시간에 따라 뭔가 흐르는 양이 바뀌는 겁니다. 흐르는 양이 바뀐다라는 거는 곰곰이 우리가 배웠던 DC 특성을 떠올려 보면 이미 다 강의했습니다. 이 DC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인간 이 전압이 우리는 뭐 예컨대 0.5볼트를 준다고 하면 시간에 따라 변치 않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약간만 생각을 응용해 보면 야, DC를 0.5 줬다가 0.6 줬다가 0.5 줬다가 0.6 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컨셉으로 생각하면 실제 PN 다이오드의 교류 신호, 교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세게 가했다가 약하게 가했다가 또 세게 가했다가 뭐 이런 컨셉이죠. 0.6은 센 거고 0.5는 약한 겁니다. 뭔가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니까 포워드 리버스 포워드 리버스 뭐 이렇게 상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해 보면 와 여기 공핍층의 폭 W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배웠던 공핍층 말 그대로 디플리션 전자는 홀이 없는 영역입니다. 절연체죠 절연체 절연체고 그러면 QNR 영역 살펴보세요. 이 P와 N 양쪽에 있는 QNR 영역은 홀이 주입되죠. 0.5일 때. 0.6일 때 많이 주입되고요. 그 다음 신호인 0.5가 오면 덜 주입될 거예요. 많이 주입됐다, 덜 주입됐다 되니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있던 홀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두 마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조금 시간이 한 0.1초 지났습니다. 그럼 걔는 요만큼 앞으로 갔어요.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전압을 약하게 가했으니까 홀이 하나만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두 마리 있고 여기는 한 마리 있죠. 그 다음에 또 시간, 얘 앞으로 갈 거예요. 까지 가고 얘 이제 없어져요. 얘도 또 한 칸 가죠. 얘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또 높은 전압이니까 두 마리가 들어가요. 보세요.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QNR 영역 안에서 홀의 흐름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그래프 우리 많이 그렸죠. X 프라임 쭉 놓고 여기 0 잡고 여기 X가 XN인 지점이죠. 그 P 또는 홀 N인데 뭐 여기는 이제 N형 반도체 주입되는 소스케일이니까 P만 본다면 우리가 DC 바이어스가 인가되었을 때 요 그래프가 델타 PNX 프라임이라고 공부했었는데요. 요게요 시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늘었다 줄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늘어난 상황을 정상 상태 DC 바이어스가 꾸준히 걸릴 때고요. 요 줄어든 거는 DC 바이어스가 작을 때예요. 근데 이 둘을 이제 합쳐야 돼요. 합쳐서 그림을 그린 게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보면 저게 뭐 말이야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걸 머릿속에 잘 넣으세요.
시간에 따라 홀이 많이 왔다, 작게 왔다, 많이 왔다, 작게 왔다 하니까 이 홀 농도를 X 프라임 N형의 QNR 안에서 그려보면 농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상야리꾸리한 그림들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상상해 보면 AC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QNR 영역 안에서 결국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공핍층의 폭이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기 주입되는 홀의 양도 바뀝니다. 그럼 이거를 회로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일단 절연체니까 절연체 하면 떠오르는 게 절연체가 있는데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전되는 전압의 세기가 바뀌는 거죠. 결국은 고등학교 때 배운 양쪽에 메탈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스티로폼과 같은 절연막이 들어있는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그두 개의 금속 평면 판을 붙이고 그 안에 그 샌드위치처럼 절연막을 넣은 캐파시터 구조입니다. 거기에 전압을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줬다 하는 일을 할 거니 결국은 내가 인가하는 스몰 시그널 교류 신호 전압 VA에 대해서 전류가 얼마 흐르냐 결국은 요 공핍층을 관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내야 되는 거. P&I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요 교류 전류를 계산해야 되니 결국은 캐파시터에 관통하는 전류값을 계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기회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캐파시터가 있을 때 캐파시터 양단에 흐르는 전류값을 뭐 이게 캡이라 C라 쓸게요. 요 둘 사이의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 공부했었을 거고 그 결과물은 네, I는 C불 기억이 안 나죠? 왜 나는 이거 C불 이거 C 왜 기억이 안 나지? C불로 기억하면 됩니다. C불 하면서 널투덜하면서 외우세요. 전류는 C불입니다. 그래서 고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네, DC 전류값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 전류는 이렇게 디플리션 영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성분이고, 이거는 공핍층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이제 QNR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관통해가는 고커런트 패스입니다. 그래서 둘 동시에 놓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분명히 질문하러 와요. 아니 이거 잠깐만요. QNR 영역하고요. 공핍층하고 이거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QNR 영역이 여기 붙어 있고 얘는 공핍층이니 둘이 이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회로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이 캡이랑 이 조항은 직렬 아닙니까? 그 틀린 컨셉입니다. 항상 직렬 병렬의 컨셉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물리 현상을 만들어내는 전압이 어디 걸렸냐를 보면 되는데 PN 다이오드는 딱 투 터미널 디바이스입니다. 여기랑 여기 딱 1번, 2번이죠. 1번, 2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입니다. 결국 디플리션 영역도 1번, 2번 사이의 전압 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상이고 QNR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1번, 2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입니다. 직렬 아닙니다. 그 PN 다이어트 그려놓고 물리적으로 쳐다보니 직렬이네라고 하고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모델을 만들 때 내가 인가한 전압이 어디지? 노드와 노드 사이 안에 있는 모든 이벤트들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탭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PN 다이오드에서 AC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로 성분은 있으면 내가 인가하는 전압은 잘 써볼게요. V의 대문자로 해서 DC와 AC가 같이 들어옵니다. VA와 스몰 VA가 같이 들어올 텐데요. 요 대문자에 대한 응답 특성 IDC는 챕터 6 했습니다. 요걸 알고 싶어요. 근데 얘만 들고 어, 공부하진 않아요. 항상 DC를 붙여서 대동하기 때문에 얘 일단 하나 붙여주고 그다음 얘를 봐야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핍층의 폭도 늘었다 줄었다 W도 바뀌고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이 절연체 두께가 바뀌면서 캐파시턴스 값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결국 여기서 그럼 근원적인 질문이 PN 다이오드 안에서 그럼 결국은 캡 값이 어떻게 변해요? 라는 질문이고 이 캐파시턴스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전하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컨셉입니다. 뭐 고등학교 시간에 캡을 이해하게 이 절연체가 이렇게 있으면 양단의 전압가하고 뭐요 사이에 이렇게 전하가 대전됩니다. 뭐 이렇게 배우면서 여기가 플러스 Q, 여기가 마이너스 Q, 그리고 요 사이에 두께 가지고 키파시턴스는 보통 요 물질의 유전상수 값에다가 여기 요 면적이 있겠죠.
단면적 주고 그다음에 요 두께 우리 이제 저기 공피층으로 쓸 거니까 W라 써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판 플레이트 모양의 캐패시터 모양이면 이렇게 단순하게 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이게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는 전기자기학 시간에 이게 뭐 원통형이냐 뭐 등등등 얘기는 요 식이 바뀔 거예요. 훨씬 어려운 수식으로. 나중에 D램의 원비트 셀에 들어가는 셀 캐패시터는 원통형 실린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캡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기자기학 시간에 그 근원을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 이 PN 다이오드 중에 우리는 이렇게 원통형이 아니라 이렇게 평판 형태로 붙어 있는 그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 단순한 수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 캡을 이해하려면 결국 요 캡 양단의 전압차가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얼마나 바뀌느냐, 요 둘은 비례하게 될 거고, 그 비례 상수 역할을 하는 게 캐패시턴스, 소위 말하는 전기 용량 또는 정전 용량이 됩니다. 이 캡을 그래서 써보면 이런 겁니다. 델타 Q를 델타 V로 나누니까 내가 전압을 바꾸었을 때 얼마나 대전되느냐, 그 용량입니다.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5mV 했는데 대전되는 전압량이 뭐 1 메가쿨롱 정도 되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캡이죠. 조금만 전압 가해 변화시켜도 대전되는 전화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유도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단위를 쿨롱 퍼 볼트의 단위를 페럿이라는 단위를 들고 오고 이 페럿을 가지고 전기 용량을 표현합니다. 그럼 PN 다이오드의 이 전기 용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델타 Q와 델타 V고 델타 V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몰 시그널 VA 교류 신호가 될 거고 이 교류 신호에 대응해서 델타 Q가 어디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생기는 지역이 바로 우리가 PN 다이오드 놓고 그렸을 때 공피층이 있으면 홀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쌓인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DC일 때는 이런 커브 하나로 설명이 됐죠. 요만큼 쌓이잖아요. 지금 에이스이기 때문에 쌓이는 양이 줄어들고 늘고 요 둘 사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이상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설명한 처음에 두 마리 갔다, 그다음 한 마리 갔다, 그다음 두 마리 또 갔고, 근데 앞에 이미 갔던 두 마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고 있죠. 그래서 홀의 농도를 위치에 따라서 그려보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핵심 사안은 여기에 공피층의 두께가 얼마냐 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요 QNR 영역 안에 여기 총량이죠. 이게 이제 Q입니다. 대전되는 전하량하고 연관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공피층의 두께가 요 캐파시턴스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쪽으로 보는 요 놈하고 연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 Q 값은 우리가 학습한 이 홀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식으로 X에 대한 함수 다 썼는데 그 Q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요 델타 V는 내가 인가하는 교류 전압이 될 거고요. 이들이 다 이제 합쳐서 요 시간에 잡아놓으면 PN 다이오드 안에 전하가 어디에 QNR 영역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보관될 거고 또 어떻게 대전 그 C 값이 내가 인간 전압에 따라 바뀌는지 등등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캡 값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합시다. 머리 터지겠네요. 학생들 처음 이런 얘기 들으면 뭔 말인지 쫓아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캡의 정의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절연체를 중심으로 양단에 인가되는 전하량을 보고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캡 값은 PN 다이오드 안에서요. 요겁니다. 디플리션 캐패시턴스입니다. 요 폭만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포워드 리버스를 가해서 디플리션 영역 내 전하량의 변화에 의해서 요 공핍층 안은 이온화되어 있는 도너 이 플러스고 N형 쪽은 억셉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실리콘 원자에 꽂혀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요 놈들이 얼마나 공피층 폭이 넓어지냐 좁아지느냐에 따라 대전되는 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 C를 알고 싶으면 델타 Q와 델타 V의 관계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PN 다이오드 같은 반도체 소재 내에서 내가 캡을 계산하고 싶은데 무슨 캡이 있을까를 상상하려면 내가 전압을 바꿨어요. 그때 어디서 전하량이 바뀌는지를 살피면 되는데 공핍층 앞만 지금 살펴보면 내가 전압을 바꾸면 공핍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포워드 리버스라고 생각한다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여기에 이온화되어 있는 불순물에 대전되는 요 양도 공핍층이 늘면 요 이온화된 도너나 억셉터들이 많이 보일 거고요.
전압을 줄이면, 그러니까 포워드 쪽으로 가해주면 공핍층의 폭이 줄어서 눈에 보이는 이온화된 억셉터 도너의 양도 줄 겁니다. 결국 델타 Q가 생기는 거죠. 음. 요 사이 거는 결국 정션, 디플리션 영역하고 연관된 캡이죠. 그래서 CDEP 또는 정션 쪽이라서 CJ라고도 씁니다. 다 혼용해서 씁니다. CJ나 CDEP이나 어느 책이나 다 비슷하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C 정션, 정션 캐패시턴스 또는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둘 다 혼용되는 용어이고 얘는 내가 AC 신호를 인가했을 때 공핍층의 폭의 변화 때문에 결국은 이온화된 억셉터와 도너가 보이는 양이 바뀌니 전하량의 변화가 생겨서 여기에 캡 성분이 하나 있군요. 그래서 그 캡은 정션 캡입니다. 근데 이 정션 캡이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PN 다이오드 공부하면 왜 이럴까요?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PN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가운데 여기 캡이 있으니까 이 디플리션 캡만 보면 PN 다이오드 전반에 내가 여기 양단에 이렇게 전압을 바꾸니까 얘만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전압을 바꾸면 아까 말한 대로 홀이 이렇게 주입이 되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오죠. 문제는 BC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VA는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넣었다, 한 마리 넣었다, 두 마리 넣었다. 그걸 상상해 보면 결국은 이 QNR 영역 안에서의 전하량도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왜 바뀌죠 하면 이거 교류 전압 줬잖아요. 결국은 델타 V에 대해서 델타 Q가 절연체 역할하는 공핍층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이런 이온화된 도너 억셉터에 의해서 전하량이 바뀌는 것만 있지 않고 QNR 영역 안에서도 전하량은 바뀝니다. 이때 그 전하량을 바꾸는 근원이 되는 건 주입된 소수 캐리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PN 다이오드 안에서는 크게 공핍층에서부터 오는 정션 캡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 안쪽에 쌓여 있는 QNR 영역 안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쪽에 저장돼. 요거는 전자일 거고 요거는 홀이겠죠. 이 전자와 홀도요. DC 바이어스일 때는 저장된 전하량에 변함이 없고 일정하게 저장되어 있겠으나 AC 신호를 가했기 때문에 이 저장된 아마도 이 면적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 저장된 총 전하량 QP와 이 면적을 계산한 QN은 분명히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가한 전압, 교류 전압에 따라서 QNR 영역 내의 전하량도 델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캐패시턴스인가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결국은 요 QNR 영역 안에 쌓인 이놈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뭔가 전류를 흘리니 이런 캡은 디퓨전 캡이라고 합시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 뒤에 앞글자 따서 CD라고 썼습니다. 여기 명확히 표시되어 있죠. 저장되어 있는 소스 캐리어 어디서의 QNR 영역 안에 복수형이니까 P형 쪽에 에너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거기에 소스 캐리어 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캡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PN 정션에서 스몰 시그널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에 응답해서 변화되는 대전되는 전하량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핍층 내부와 그 다음 QNR 영역 내부입니다. 고로 동일한 노드, 여기 2번, 1번 노드라고 했죠. 1번, 2번 노드에 대해서 두 가지 캐파시턴스 성분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동일한 전압에 묶여 있는 거니까요. 그 병렬로 연결된 두 가지 성분을 이름하여 정션 캡 또는 디플리션 캡, 또 하나는 디퓨전 캡이라고 부릅니다. 뭐 책을 따라서 디플리션 캡, 디퓨전 캡 두 개가 있다라고 일단은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데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는 이렇게 내용을 가져갈 겁니다. 이거 지금 P형, N형 양쪽으로 뭐 대전되고 이러니까 머리 크겠으니 이 뿔뿔 N 접합만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가는 H 플러스가 여기 QNR 영역 안에 전하량의 변화를 다 가져갑니다. 요쪽 전체도 이렇게 일부 넘어져 요거는 너무 작게 넘어와서요. 여기에 델타 Q는 약간 0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원사이디드 PN 접합에 대해서 네, QP니까 요거죠.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 QP 값이 요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만드는 QN 값보다 월등히 크다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총 전하량은 그냥 P에서 N으로 넘어간
그 홀만 볼게요. 라고 해서 수식을 단순화해서 뒤에 얘기를 이어갈 겁니다. 이걸 양쪽을 한꺼번에 살피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 삐에르 선생님도 네, P 플러스 N 접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좁혀서 가겠습니다. 라고 책에도 나옵니다. 잠깐 6분, 한 3, 4분만 쉬었다 11시 반 되면 네, 그뒷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세요. 잠깐 머리를 식혔으니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사이디드 PN 접합으로 이제 논의를 좀 좁혀서 어, 이 QP가 크다라는 거는 PN 다이오드에서 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쌓여 있는 요 총량, 이 QP가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 찔끔 넘어오겠죠. 여기 도핑이 진하고 여기 연하니까요. 요 면적은 QN일 거예요. 요 정도로 덩치 차이가 나니까 대부분의 PN 접합 양단의 전하의 변화량은 이 QP가 주도한다. P에서 N으로 넘어온 홀의 움직임만을 가지고도 캐파시턴스를 살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원사이드일 때.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만 보면 되니까 이 내용 전개하기가 편해서 저자도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총 전하량의 변화는 당연히 QP와 NP, 즉 N에서 P로 넘어온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QN과 P에서 N으로 넘어간 홀에 의해 만들어진 QP 둘의 합으로 표현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P뿔 N 접합이니 QN 무시하고 갑시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디퓨전 캡부터 하나 살펴봅시다. 디퓨전 캡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인간 전압에 따라서 전하량이 어떻게 변하나를 살피면 됩니다. 근데 이 Q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전류에 따라서 저기 이 홀만 보면 돼요. 이 타우 N 이런 건 지금 여기 등장 안 해요. 이제 이 원사이드라서. 그럼 결국은 홀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홀이 가서 쭉 빠지잖아요. 요 안에 이제 Q를 살펴보는 건데 Q가 QP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류에다가요. DC 전류 있죠? DC 전, 그 DC라고 DC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DC나 뭐 I라는 게 IDC에다가 스몰 IAC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뭐 거의 얘는 크기가 크지 않아서요. 네, 큰 전류의 흐름이 있으면 얘는 QP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럼 이 둘 사이의 식을 어떻게 쓰지인데요. 흐르는 전류는 결국 QP하고 맞추려면 얘는 암페어 다니고 얘는 쿨롱이니까 해야 할 일은 쿨롱 나누기 초가 암페어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시간의 컨셉을 가진 뭔가 물리량이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홀이 어떻게 움직이지는 디퓨전이고요. 디퓨전 될 때 리컨비네이션 되잖아요. 리컨비네이션에서 시간 컨셉 따져보면 라이프 타임밖에 없어요. 홀의 라이프 타임. 그래서 홀의 라이프 타임 얘를 이용하면 됐구먼 해가지고 홀의 라이프 타임을 여기다가 곱해줄 겁니다. 그죠? 여기 I는 암페어고 쿨롱 퍼 초니까 요 왼편에 지금 쿨롱이잖아요. 이 단위를 맞추려면 여기다가 시간의 컨셉을 곱해야 되고 고 시간 라이프 타임을 곱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식을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가하는 전압하고는 상관없는 물리량이니까 상수 처리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봤더니 이거 방금 전에 공부한 그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네요. G이고 그거 아까 유도했을 때 요렇게 나옵니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 식만 그냥 갖다 꽂아 넣은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디퓨전 캡은 요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거고 뭐 간단하게 쓰면 얘입니다. 네, 그렇죠? CD는 요렇게 씁니다. 디퓨전 캡 해결했습니다. 네, 물론 원사이디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 다음은 정션 캡입니다. 또는 디플리션 캡입니다. 혼용해서 쓰는데 여기 이제 익숙해지라고 정션 캡, 디플리션 캡으로 타이틀을 달아뒀고요. 이 디플리션 캡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공핍층에서부터 유래하는 정전 용량입니다. 그러니 요 안 내부의 전하량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이 전하량의 변화의 원흉, 근원은 요 전압차입니다. 0 대비 여기 얼마의 전압을 줬느냐죠, V. 내가 인간 전압 VA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요 디플리션 영역 안에 있는 전하량이라고 해서 Q 대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변화량이 어떻게 될까를 따지면 정션 캡이 나옵니다. 또는 뭐 C 대비라고도 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인데 요거는 여기에 양쪽에 전화가 된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고 고등학교 때 배운 캐패시턴스 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이오드의 단면적 있죠? 요 대전되는 평판의 요 면적 쓰고 요 내부 재료의 유전상수 값인데 내부 재료는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의 유전상수 유전율 입실론 S로 썼고 그 다음에 이 절연막의 두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저기 공급층의 폭이죠. W를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W는 앞에서 뭐 주구장창 식으로도 W에서 루트 2 입실론 실리콘 나누기 Q 블라블라블라 있었죠. 네. 그 쓰면 되고 단면적은 PN 다이오드 설계할 때 단면적이니까 내가 아는 거고 요거는 실리콘의 유전상수 값은 11.9 곱하기 8.854 곱하기 10-14승 테라 퍼 센티미터라고 다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션 캡 또는 디플리션 캡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한 가지 번외의 질문인데요. C뎁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인데 여기 답이 다 있잖아요. 면적을 줄이세요. W를 어떻게 하세요? 재료를 어떻게 하세요? 뭐 이걸로 다 답이 나오니까 그냥 뭐 너무 단순한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캡 두 개를 살폈습니다. PN 접합안에는 총 캐패시턴스 값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노드 사이에 무슨 캡이 있을까요?를 스터디해 보니 정션 캡과 딜리션 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직렬 연결이 아닙니다. 같은 노드에 1번, 2번 노드에 묶여 있으니 병렬 연결이니까 캐패시턴스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연상하면 된다는 걸 어디선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더하면 됩니다. 네, 병렬이니까. 그래서 앞서 유도한 정션과 디퓨전 캡 둘을 그냥 각각 식을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냥 앞에 있는 거 끌고 와서 쓴 거가 전부입니다. 둘 더하면 돼요. 둘을 더해서 토탈 캡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코멘트가 나옵니다. 사실 두 개의 캡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맞으나 포워드를 걸었을 때랑 리버스를 걸었을 때랑 두 개의 캡 중에 어느 놈이 더 도미넌트하냐 우세하냐는 쉽게 판정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마더레이트에서 하이 수준으로 그러니까 좀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가 아닐 때를 지칭합니다.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가 아닌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는 사실상 PN 다이오드의 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이 플러스 전압이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홀이 와장창 넘어가. 지금 다 저자가 설명을 원사이디드 PN으로 해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할게요. 홀이 이렇게 와장창 넘어가고 개가 이동해 가는 게 이 QNR 영역 안에 얼마의 H 플러스 QP가 저장되어 있느냐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강하게 걸렸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스몰 시그널 걸어서 스몰 전류가 교류 전류 얼마나 흐르느냐를 볼 때 그 캡 값은 결국은 디퓨전 캡이 도미넌트합니다. 요 특히 포워드를 세게 걸면 공기층 폭이 줄어서 이게 줄어드니까 정적 캡도 꽤 크지 않습니까? 인데 계산해 보면 디퓨전 캡이 도미넌트합니다. 얘가 도미넌트 하니까 포워드 바이어스가 세게 걸리면 정션 캡은 생각지도 마라. 뭐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거꾸로 리버스 바이어스 걸리거나 또는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 걸렸을 때는 이 P 플러스에서 이 N으로 넘어가는 H 플러스 자체가 별로 없어요. 리버스는 아예 안 넘어가겠죠. 에너지 장벽이 높아져서. 그러니 결국 감안해야 되는 캡은 요 사이에 있는 절연막에서부터 유래되는 디플리션 캡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회로 안에 박혀 들어갔을 때 포워드에서 동작하냐, 리버스에서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 캡 값은 둘 중에 하나만 잘 쳐다보면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회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스파이스 모델이 알아서 잘 자동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스파이스 툴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회로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회로 설계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저는 설계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어요. 뭐 훌륭한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평생을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회로 설계 툴과 붙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때 항상 공허함을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회로 설계는 하고 있지만 이 전자부품을 스파이스가 제대로 모델링하고 있는 게 맞아? 그 모델링한 걸 나는 좀 이해하고 싶어 하고 나중에 40대 중후반이 되어서 설계 한 10년, 15년 하고 나면 내가 설계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결국 전자부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자부품을 잘 이해하려면 스파이스 모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모델의 실체는 결국은 네, RLC라고 하는 수동 부품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이런 등등의 비선형 소자와 선형 소자의 합으로 이다 표현될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싶으면 반도체 물리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뜨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DTCO라고. 이 디자인, 설계자와 테크놀로지, 소자 공정하는 사람이 코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내가 한 15년, 20년부터 했었는데 이미 얘는 상용화를 해야 되나? 뭐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요. 요거 다음 단계가 STCO예요. 시스템과 테크놀로지가 같이 옵티마이제이션 돼야 되고요. 요게 요즘에 말하는 HBM과 같은 솔루션 메모리 제품들 쳐다보면 이 HBM이 쓰이는 게 결국 컴퓨팅 시스템 안에서 쓰이잖아요. 그런 컴퓨팅 시스템 안에서 소자 공정을 어떻게 같이 코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나는 반도체 물리가 좋아요. 나는 트랜지스터 설계만 할래요. 나는 단위 공정만 할래요. 했던 사람들이 뭔가 핵심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으면 과거에는 회로 설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설계 공부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레벨인 시스템 레벨까지 이해해야 됩니다. X86 아키텍처가 어떻고 리스크5 명령어 인스트럭션 셋이 어떻게 되고 그 명령어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있고 아 메모리와 연산 ALU 아리스메틱 유닛 사이에 어떻게 데이터를 주거니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회로 블락을 설계하고 그런 회로를 만드는 소자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하고도 맞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반도체 공정 기술 자체가 물리적 단계에 복잡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딴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PN 다이오드의 그 칠 얘기를 어, 어이구, 많이 듣네. 다음 시간에 다룰 얘기는 요 얘기만 하면 챕터 7에서 핵심적인 얘기들은 끝납니다. 요 얘기만 할 겁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서 정션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을 해서요. 실제 PN 다이오드를 다이오드 부품으로도 쓰지만 그 반도체 공장에서 공정이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야, 내가 도핑을 했는데 도핑 농도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 확인을 하는 테스트 엘리먼트 그룹 태그라고 하는데 그 안에 PN 다이오드를 하나 잡아 넣어서 이 PN 다이오드의 카파시턴스와 전압의 관계를 측정해서 내가 한 도핑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정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하고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한 PN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죠. 이퀴블런트 서킷이 결국은 정션 캡, 디퓨전 캡, 그다음에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 그리고 마지막 요거 QNR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까지 붙여서 모델 완성하고 챕터 8로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